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 두 번째 발제인데요. 이게 저는 그, 좀 두서없이 말에다가 끝까지 항상 다 얘기를 못하고 끝내는 버릇, 이게 잘못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미리 그런 특성을 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그 채팅창으로 파워포인트하고 오늘 발제문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걸 제가 혹시 20분 안에 다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발제는 이거 저희 반 친구들이고요. 이건 그 저희 반 친구들 등교했을 때 저희 뒤에 텃밭에 나가서 이 코비드 19이라는 텃밭을 새기고 여기에 배추를 심었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지만 이 자연으로 돌아가면 뛰어놀아도 사회적 거리가 이게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회적 거리가 자연스럽게 공간이 널찍하니까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매일 등교할 때마다 나가서 텃밭에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토론 때 제가 정미수 선생님과 이재영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건 뒷부분에 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의 패러독스이면서 전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생태적 전환을 얘기하고 환경교육을 강화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잘 안 되냐면 이제 이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국가 권력을 타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쩌면 탈자본주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적정 기술을 얘기하고 있지만 북반구에 속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 없이 이것을 포기하는 삶으로 간다는 거, 어떤 적정한 수지의 가난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패러닥스이며 전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전환이 무엇이다라는 말은 선생님 앞에서 감히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건 각자 자기의 의미를 갖고 실천하면 되는 거니까요. 지난번 우리 모두가 각자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환경교육을 넘어서서 생태적 전환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환경교육을 뭐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환경교육을 강화하지 않은 나라 치고 생태적 전환으로 갈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태적 전환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환경교육의 강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또다시 교과나 필수 이런 방식의 상상력이냐, 아니 다른 상상력이냐,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PPT에 있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면서 다소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 게, 저는 민주시민교육의 확장과 변주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프로젝트 학습을 한 15년, 한 20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언어들, 융합, 플랫폼, 학생들의 주도성, 뭐 이런 역량 기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감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환경교육이라고 하고 어떤 면에서는 뭐 지속가능 교육이라고 막 이렇게 뒤섞여 쓸 때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뿐만이 아니라 생태적 전환으로 급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사고를 조금 더 일전 파멸적인 전진을 그만두고 질주를 멈추고 담대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의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환경교육에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그것은 교육과정을 생태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문제일 거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것에서 일종의 그것들을 연결하는 방법론으로의 전환, 그리고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가에서 학생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의 전환, 이것들이 이제 각각의 교과 융합이나 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고민하는 쪽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전환 얘기를 할 때 항상 두 가지 얘기를 예로 드는데요. 하나는 아인슈타인이 쓰는 유명한 문구가 있죠.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인간이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다. 전혀 새로운 접근,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환경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꽤 울림이 있는 얘기죠. 비슷하게 이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오랜 논쟁이 있는데요. 필수교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범교과로 가르쳐야 되느냐 주제통합으로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논쟁에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프레이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인바이러먼털 커리큘럼이라는 얘기로 바꿨는데요. 시티즌십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교육이라는 건 교육과정 안에 시민교육을 집어넣는다는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교육과정 자체를 시민성의 구현으로 봐야 된다. 환경에 대해서도 단어를 바꾸면 똑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안에 환경교육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자체를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당연히 이 주제로부터 따라오는 것들은 단독 교과의 체제가 아닌 교육과정을 끊임없이 교차하고 어떤 면에서는 탈영토화하는 이런 방식의 접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프레이가 했던 유명한 말은 뭐냐면 한 교과에서 가르치는 것을 시민성을 전담한다고 했을 때 일종의 삶에 총체적으로 스며들어야 될 시민성이 깨지고 그들의 삶이 파편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주제는 이미 우리가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975년 선언을 예로 들면서 제가 여기서 우린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미 이 베오라드 선언에서 나온 이 얘기들은 아직도 이 틀에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을 분석해보면 정말 처참한 수준이죠. 환경교사들도 없고 교과도 거의 채택률이 낮고 그렇게 현장에서 환경과 관련된 의식이 낮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성기관에서도 찬밥 신세고 그리고 교육부는 환경교육의 지능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부터 뒷짐지고 있고 환경부에게 떠넘기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적어도 작동시켜내는 것 이것은 1차적인 생태적 전환의 단계가 될 겁니다. 생태적 전환의 제일 단계는 그래서 환경교육의 제도적 강화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독 교과로서 만드는 그런 방법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접근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재영 교수님도 다 하는 얘기고 제가 새롭게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환경학습권을 얘기하셨습니다. 환경교육권을 넘어서서 학생의 배움의 주체인 학생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환경학습권을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권적인 것이고 하나는 메타 역량적인 접근이라는 건데요. 두 번째 메타 역량적인 접근은 아까 핀란드 사례를 소개한 윤사혁 장학사 얘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인권적 접근이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구에게나 환경이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환경 학습에 결손이 생긴다는 것은 인권의 문제가 되고 인권의 침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와 공동체는 적극적으로 그 환경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겁니다. 마치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 국가의 역할처럼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뉴스바움을 역량에 창조라는 뉴스바움의 예를 들면서 뉴스바움이 왜 10개의 핵심 역량들을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한 10가지의 역량들을 얘기하면서 그 역량들이 창조되도록 개발이 아니라 창조되도록 국가와 공동체가 돕는 것을 강조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역량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늘 언제나 복수로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교육처럼 1, 2, 3, 4가 아니라 늘 언제나 상호 연결된 역량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capabilities라고 하죠. 그런 역량들이 중층화돼서 고유하지만 상호 연결되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동시에
다양한 측면에서 개발돼야 되고 이것이 교육의 역할이다라고 보았는데 전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자. 그래서 환경이 인권의 문제라면 환경과 관련된 역량을 자연과 공존하고 더불어 사는 역량을 일종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 토대로서 보자. 그러면 그것은 메타 역량이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역량의 발달을 규정짓는 일종의 제일 조건으로서의 메타 역량이 된다면 그 메타 역량의 범주에 다 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역량이나 지금 2015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뭐 함께 살아가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역량들도 모두 다 메타 역량으로서의 포괄적인 환경과의 공존, 이것이 없으면 학습자 주체성부터 모든 것이 깨지고 만다. 이 두 가지로부터 접근하자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게 인간은 생태 의존적인 존재다. 그래서 의존적인 것을 존엄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생태적인 의존성이 강할수록 그 안에서 역설적으로 주체적이 된다. 자연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자율성은 우리가 이미 익히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제가 교육의 생태적 전환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일단 학교 생태와 관련된 생태적 전환과 비슷한 관점으로 ESD에서는 학교 생태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크게는 교수적, 사회 조직적,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수적 수준은 우리가 이제까지 다 했던 말입니다. 뭐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융합적으로 통합해서 다차원적으로 가르쳐라. 학교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모든 것도 연결되고 넘나들어야 한다. 능동적인 참여하고 스스로 배움을 설계해야 된다. 이런 거라면 사회 조직적 수준은 그 사회 구조와 연결된 배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단순히 법을 준수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다른 비인간을 비롯해서 인간이 아닌 것들과 인간을 포함한 다른 존재와 합의와 타협 또는 공감, 말할 수 없는 존재는 공감을 통해서 새로운 일종의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 학습, 상호주의적 관점 이런 것들로 돼야 된다는 거고, 기술적 경제적 수준에서는 일종의 물리적 차원에서의 생태적인 재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고 에너지를 더 쓰고 그리고 미학적인 설계,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 뭐 이런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방향이 진 것이죠. 과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ESD의 과제가 진행되어 왔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과제일 겁니다. 말은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아까 윤석열 장학사원처럼 교육과정 안에서의 분권화를 얘기하지만 교육과정 안에서의 자율과 분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교육과정 안에 꼭 배워야 될 걸 못 박자, 필수 교과화하자 이런 논의들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생태화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과정의 프레임워크를 짜기 위해서 OECD 학습 나침판을 한번 전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학습자 주체성이라는 OECD의 접근을 이 학습자 주체성이 나와 또 다른 주체성인 코주체성으로 그리고 트랜스포메이티브 컴페턴시스에서 변혁적 역량을 통해서 개인적 사회적 웰빙으로 가는 이 모델이라면 물론 이 모델도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안에서도 결국은 웰빙 2030의 모델은 SDGs 17개의 과제하고도 연결되니까요. 이것을 학습자의 생태적 의존성 그리고 연결된 존재로서의 공동주체성 그리고 포괄적인 생태 시민 역량을 길러서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일종의 목적지를 웰빙이 아닌 지구 생태 시스템과의 공존으로 한번 새롭게 그려보자. 그러면 이게 베오글라드 선언에서도 나와 있던 생태적 지구 시민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기르기 위해서 포괄적인 생태 시민 역량을 길러야 하고 그 안에서의 개인들은 상호 관계성을 쌓아 나가면서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했던 것이죠. 이런 정관을 받게 되면 기존의 교육과정을 디자인했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해체되고 재구성돼야 됩니다. 단일 교과에서 다교과로, 단일 차원에서 다차원으로, 이성적에서 정서적 접근으로 이렇게 하고 이 세 가지의 원리들을 규율하는 것을 일종의 내추럴 러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학습.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은 뭔가 역동적이고 정해지지 않고 복합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뭐 하나로 재단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제가 이제 이런 지금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수업은 질문하고 발현하고 통합하는 것이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삶의 맥락에서 자기의 질문을 던지고 통합하면서 장기간의 학습을 수행하면서 일종의 산출물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이 안에 여러 교과들이 이제 이런 단어들이 핵심 단어로 남는다면 그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제가 설계를 해왔거든요. 프로젝트 학습을. 일종의 이쪽이 지식적인 측면이라면 이것이 연결의 맥락에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제가 생태적인 역량들을 그 프레임워크를 이런 식으로 한번 짜봤는데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생태적 전환 교육을 시작하는데 기본적인 과정들이 이런 4가지의 수업 전략을 갖고 실행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하나하나 OECD식으로 면 하나, 1, 1, 3 해서 설명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수평적으로 시계열화 시키면 프레임워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종의 시계열화한다는 의미니까요. 프로젝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원리가 가야 되고 어떤 설계 방향을 가져야 되고 무엇이 포함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접근을 했는데 여기서 특히 설계 방향에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그 보편적 디자인의 원리입니다. 교육과정 쪽에서도 이 원리가 있는데 보편적 설계의 관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환경학습권이 인권의 문제이고 포괄적 역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디자인의 설계원은 교육과정에서 누구도 장애가 돼서는 안 되고 통합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보편적인 말씀드린 원리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구현된다면 이 안에서의 성취 수준, 보편적인 수업 설계나 교육과정 설계에서는 성취 기준을 매우 잘함 이런 걸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도달해야 되는 기본적인 역량들을 일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더 이것들을 좀 더 구조화 시켜보면 교과라는 것을 생태 전환 교육의 관점에서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 통합된 것을 일종의 또 다른 수준인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준에서 어떤 맥락과 연결시키면서 다시 이것이 교과로서 융합되고 다시 이 맥락 수준 방식으로 선순환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시계화나 시켜보면 제가 지금 그 MS 팀즈를 이용한 플랫폼으로 1학기 동안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런 건데요. 이 시계화가 되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생태 전환 교육의 원이 계속해서 커지는데 이 옆에 제가 크게 표시를 못 해놨지만 이 안에는 이 생태 전환 교육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뭐가 있냐면 인권, 평화, 세계시민, 민주시민, 지속가능성 교육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페미니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주제들과의 통합성을 가지면서 늘 언제나 이 주제 자체가 커져나가는 그래서 각각의 범교과 학습 주제라고 했던 것들을 이 생태전환 교육이라고 하는 이 동심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흡수해 나가는 것이고 여기엔 더 많은 교과들이 포함되고 더 많은 맥락과 수준과 개념, 탐구 수준이 연결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교육과정을 지금의 수준에서도 교육과정을 거의 다 생태적 전환 교육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융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이나 아이들하고도 프로젝트 워크숍을 하는데요. 학생들하고 할 때도 자 성취 수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과의 어떤 단원의 주제를 갖고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어떤 주제로 공부를 해볼지. 그럼 학생들이 여기서 나는 이 질문에 칸을 채우고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내 갑니다. 우리 그 공론조사에서도 일종의 스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짜고 시나리오 워크숍을 하잖아요. 일종의 프로젝트 워크숍이 이런 건데요. 학생들과 짜서 무엇을 배울지를
아까 그 원리에 따라서 설계해 나갑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교과의 단원의 핵심 요소들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갖고 어떤 방식으로 기후위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것인지 학생들과 함께 제안하고, 그 제안 자체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게, 교사는 늘 언제나 일종의 스캐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좀 다차원적인 새로운 장으로 학생들을 계속해서 이동시켜야 되죠. 이러면서 저 큰 원을 그리도록 하면서 순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작은 원으로부터, 또는 교과 내에서의 통합성과 다른 교과의 연결성을 가지면서 점점 일종의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선언 행동으로 가는 목표까지. 근데 행동 자체를 제가 가자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탐구를 통해서, 학습 프로젝트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같이 신문 기사를 읽고 단어 정리하고 수학에서의 그래프를 분석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를 대한 질문을 만들고, 국어에서의 관용적인 표현, 속담 표현과 연결시키면서 토론의 논쟁을 잡아나가고, 이 주제들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지금은 기후위기지만 조금 이 브라질의 망고로브 숲의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쓰레기의 문제, 그리고 다음 주에 하게 될 학교 안에서의 일회용품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서울시 의회에 제안하는 문제, 이런들을 갖고 선순환하는 거죠. 꼭 식물만 기르고 자연으로 데려나가는 게 생태적 전환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해서 디베이트를 하고 학생들과 같이 책을 읽으면서 늘 책을 읽는, 이것도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했던 주제인데, 질문하고, 그리고 알고 싶은 거 적고, 가능하면 유튜브로 질문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위한 피켓을 든다면 모두를 위한 금요일,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 어떤 피켓을 만들지 디자인하고, 툰베리 연설문을 읽고 녹음하고, 개념들을 공부하고 실천 계획을 세우고 환경오염의 연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종의 교과의, 아까 처음에 그렸던 것처럼 교과의 생태적 전환 교육에, 그걸 기후위기라고 부르건 저는 그걸 시민교육이라고 해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이밍이 중요한 건 아닐까요? 그 안에 통합성이 유지되면서 포괄적인 생태 역량을 기르는 과정으로서 원이 계속 커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디베이트들을 연결시켜서 생태시민 교육으로 끌어오고 있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신문을 같이 읽으면서 어려운 단어들을 같이 조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열대우림 개발 등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